오늘은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처음으로 나간 수업 방식이 어떠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전업 작가들이 이미 벌써 다 했습니다. 요즘 운동하고 잘 먹고 쉬는 것이 육체적인 면역 기르기라면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써보고 남의 글을 읽으면서 정서적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정서적인 면역력.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몸뚱이 만들기보다 상위 개념이 바로 문학을 가까이 하면서 정서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글이 좋은 글이다. 우리들이 아주 지식이 높은 글만 좋은 글이 아니라 말하기도 자연스러울 때 정이 가는 것처럼 좋은 글은 편한 글이다. 2차 시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보면서 조금씩 짚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문학을 갈망할까요? 제가 보았던 이향아 시인이 아주 강조했던 내용들을 제가 요점만 정리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1번에 글쓰기와 말하기 큰 제목을 달았죠. 문학과 생활은 따로가 아니다. 나는 문학을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은 뒷전이야. 안 됩니다. 내 생활이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속에서 문학의 글감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 그 체험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삶의 체험을 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주변에서 보면 말은 아주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못 씁니다. 제가 아는 수강생 한 분은요,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말을 잘하는데 왜 글로 못 쓰지? 누가 내 옆에서 이 말 좀 써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줄이건 두 줄이건 내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는 배워서 뭘 하나? 아이고 선생님, 코도 코로나인지 뭔지 골치 아픈 이때에 가만히 있어도 머리 아픈데 무슨 시를 읽어요? 자, 시를 읽어야 합니다. 시는 배워서 뭘 하나? 자, 어느 날 공자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시는 배워서 뭐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가 이흥은 가히 시를 알게 되면 흥을 일으킨다. 우리가 흥이라고 하면 흥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흥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안다. 느낌, 감동할 줄 안다는 것을 공자는 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감동한 사람의 모습은 비인간적이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목석 같다고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감동한다는 것은 곧 아름다움이죠. 아름답다는 것은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서화, 저 사람은 시서화 3절을 갖췄어.
옛날에는요, 시경을 모르면 논하지 말라, 친구 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가 시서화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가 이관이라, 시가 가히 보게 한다. 시를 공부하게 되면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개미 한 마리, 작은 풀꽃 하나를 우리들은 관심 있게 들여다볼 줄 안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다 그러면 시각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안다, 느낀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시가 이관이라, 이렇게 인식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말합니다. 어둡다, 캄캄하다, 훤하다, 이런 말을 눈으로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안다, 모른다, 이런 뜻을 우리는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문맹자가 어느 날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럴 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눈을 떴어. 그것은 글자를 볼 줄 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시가이군이라, 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시를 공부하게 되면 혼자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실에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서 같이 공부를 할 줄 안다. 남과 어우러져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압니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줄 알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도 상당히 수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 공부를 만나서 같이 하면서 나는 절제하고 양보할 줄 알고 타인과 좋아할 줄 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신적인 여유가 생긴다. 시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이야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홀로 완전하고 홀로 똑똑하고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같이 문학 공부를 만나서 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교실에 오셔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남의 글을 보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발표를 잘 하시다가 1년, 2년, 3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아, 시 한 줄 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말씀을 절제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가이군이다. 무리를 지어서 공부를 하면서 겸손해진다. 시가이원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망할 수 있다 함은 감정의 정직한 표현이 가능함을 말한다. 깊이 생각을 합니다. 시를 알게 되면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내 감정이 정리가 된 뒤로 내 느낌을 그 사람에게 조용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를 알면 투명한 표현 감정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를 모르게 되면 남의 시를 보고 아이고 이게 시야? 나 잠깐 동안 발로 써도 이렇게는 쓰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이야기죠. 모를 때는 술인지 물인지 표현이 가능하고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지사부요 원지사군이라, 가까이는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멀리는 임금을 섬긴다는 뜻이죠.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나라 일은 어떻게 굴러가든지 말든지 나는 시만 잘 써서 시집 내면 돼. 이게 시인입니까? 안 됩니다. 자,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참신하고 좋은 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기가 힘들지라도, 요즘처럼 힘들지라도, 이 나라 대통령은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게 할까? 나만큼 잘 잘까?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요, 최근에 제가 일주일 동안 꽃밭을 맸습니다. 호미를 들고. 우리 마을에요, 한 300m 되는 꽃길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꽃밭이 풀밭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산책을 나가서 고개를 그쪽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일을 내가 빼앗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호미를 들고 풀을 매요. 그래서 저도 3,000원 주고 호미를 들고 가서 그 할머니하고 일주일 동안 꽃밭을 맸습니다. 그래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산책길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작은 호미 끝으로 몇백 명이 지나가는 그 눈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도 나의 소시민으로서 괜찮은 일이 아닌가.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작가의 할 일이 아닐까. 자, 마지막으로요, 다식조헌 초목지명이라.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안다는 뜻입니다. 문학을 하고 시를 알게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이름을 알게 됩니다. 내 산책길에 이름 모를 풀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이런 시를 쓰는 것과 내가 산책길을 가는데 제비꽃이 피어 있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게 되면 모든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는 뜻이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들이 애송시로 꼽혀있는 김춘수의 시,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들은 3위로 좋아했는데요, 시인들은 이 꽃이라는 시를 2위로 뽑아놨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보는 만큼 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신기하게 보이고 의미가 있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모두가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한번 꽃이라는 시를 같이 낭독을 해 보실까요? 저도 낭송을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자, 시를 알게 되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새, 짐승, 풀나무 이름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름을 안다는 것. 새로 반편성이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2분단 앞에서 두 번째 너 이름이 뭐니? 22쪽 한번 읽어봐라. 이것과 뒤에서 두 번째 김정식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했을 때 그 행복한 마음, 제 유년 시절에요. 선생님께서 오순아 이 열쇠 교무실에 갖다 놓고 올래?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또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시면요. 제일 먼저 직원들 이름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이름을 빨리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강사들은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 수강생들 이름을 빨리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누구님 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했을 때와 앞에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우리를 이렇게 설레게 합니다. 공자의 말대로라면 시를 공부하는 일은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한다. 문학이 무엇인지 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문학을 알면 그러나 세상이 달리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문학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것은 제가 어느 책 속에서 봤습니다. 자, 내 작품을 많은 공모전에 보냈던 어느 중년 신사가 계속 공모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길을 가고 있는데요. 거린 한 사람이 자기 앞에 깡통을 하나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팻말에다가 글자를 써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글자에는요.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깡통만 힐끔힐끔 보고 간간히 동전을 땡그랑 놓고 지나갑니다. 자꾸 공모전에 낙방했던 그 중년 작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보다 못한 그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팻말을 살짝 가져다가 글씨를 고쳐서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봄이 왔어요. 나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거린 옆에다가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린이 여보시오, 왜 이렇게 돈을 자주 넣어줄까요? 아, 팻말 글씨가 바뀌었네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문학의 효과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창작하는 문학, 감상하는 문학.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에는 겁을 먹는 게 보통이다. 아, 나는 못 써. 타고나야 쓰는 거 아니야? 우리들은 모두가 문학작품을 감상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요, 쓰는 것은 무섭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시적 표현을 우리들은 할 줄 압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삼류 시인입니다. 아이고 강사님, 삼류 시인이라뇨?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비록 삼류 시인밖에 되지 못한다는 이 비관적인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삼류일망정 우리들은 이미 시인들의 배열에 들어있다는데 용기를 내야 합니다. 보통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적인 비유와 상징을 우리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 시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걸 옮겨 적으면 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색으로 표현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시적 표현 이렇게 합니다. 까맣게 몰랐다. 보랏빛 꿈. 회색 분자. 분홍빛 편지. 속이 널널하다. 이렇게 우리 말 속에 시적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체적인 표현도 있죠. 그녀와의 이별이 가슴 아프다. 그 사람이 잘되니 배가 아프다. 자, 도벽이 있는 사람이 이제 손을 씻었다. 이런 거 다 신체적인 표현입니다. 콧대가 높구나. 간덩이가 부었어. 쓸개가 너 몇 개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신체적인 것과 연결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물로 표현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쥐새끼같이 쏙쏙 잘 빠져나간다. 자,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선생이다. 여우 같다. 참새처럼 제잘된다. 인꼬부부. 이게 다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을 한다고 하면 창작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작품을 직접 창작하는 것도 문학이지만 우리가 남의 책을 읽는 것도 문학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감상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죠. 남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재미있구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논평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비평가라고 하죠. 연속극을 보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있어, 우리 비평합니다. 우리들은 창작하는 사람이면서 충분한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문학뿐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도 솔직한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비평적이고 논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겁내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모두가 삼류 시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 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리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비평하는 독자가 우수할 때 창작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수준 높은 작품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독자들 요즘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좋은 책 내기가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럽지요. 독자가 없는 소설가나 독자가 없는 시인은 존재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십시오. 과거에는요,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시를 쓰거나 남자만 시를 쓰거나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시를 썼습니다.
감히 여자가 시를 쓰다니. 예. 어린 게 네가 무슨 아는 게 있어서 시를 써.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농부도요. 호미 놓고 가서 시를 쓰면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가와 독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평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작가가 되고 싶어 열렬히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념할 게 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생각을 할 게 있지요. 첫째, 언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감각을 키워라. 우리 한글 애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그 많은 한글 사전에 있는 표현을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유들유들하다? 야들야들하다? 앞뒤 문맥에 무엇이 어울릴까? 이거 골라 쓰는 게 작가의 몫입니다. 이것을 언어 감각이라고 말을 하죠. 언어 감각은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예민합니다. 자, 누구를 부를 때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좀 와야 되겠어요. 그럴 때 네가 와줘야겠어. 빨리 와봐. 이렇게 했을 때와 너라도 좀 와야겠어. 도자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곤란하죠. 네가 꼭 와줘야 되겠어. 이게 훨씬 전달성이 강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헤어질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과 헤어질 때 많이 생각날 거야. 잘 지내. 늘 생각나겠지. 못 견디게 생각나겠지. 미치도록 생각나겠지. 죽도록 생각나겠지. 보고 싶을 거야. 이 똑같은 뜻을 우리들은 어떤 말을 골라서 써야 될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특히 이성간인데요. 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과 헤어질 때 미치도록 생각나겠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큰일 나겠죠. 자, 우리 언어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요. 가슴에 불씨를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문학을 하시려면 언제나 머리에 안테나를 세워놓고요. 무엇을 글감으로 찾아서 쓸까? 안테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보일러에는 쓰지 않을 때도 작은 불꽃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가슴속에 불꽃이 항상 불씨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불씨라는 것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문학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에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시로 감동할 수 있다. 자, 우리들은 감동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유명했던 김정은 교수는요, 대학 강의실에 막 들어갔을 때 손을 딱 하고 소리를 대면 대학생들이 야! 하고 감동하는 소리로 강의를 시작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동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감동할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감동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앉아서 시를 쓰겠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잎이 다진 감나무 가지에 단 한 개 남아있는 빨간 홍시를 보고 은행잎이 떨어진 길을 보고 남편이 끄는 수레 위에 올라 미소 짓는 배추장수의 아내를 보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학교 가는 어린 아이를 보고
버스 정류장에서 껌을 팔고 있는 초라한 노인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죠.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다면, 불씨가 꺼지면 눈물도 마르고 감동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먹석 같은 인간이 되지 않아야 시 한 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는요, 언어와 문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나는 못 써. 사용하는 말은 문장상의 말과 다르지 않다. 말하듯이 써라. 우리들 얘기합니다. 저 수필 못 써요. 그런데 이야기하실 때는 잘 하십니다. 그거 지금 수필감이에요. 그대로 원고에 쓰세요. 못 써요. 자,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문장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 일입니다. 옛날에는 문장 언어와 우리 입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말하듯이 쉽게 쓰는 이런 것을 아어라고 하죠. 아어. 나만이 쓰는 특별한 언어. 이렇게 우리들은 겁내지 않고 써가야 합니다. 자,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잘 간다고 달려가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마라. 부디 그치 말며 초능을 아껴 쓰라. 그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써가거라. 가다가 중지를 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자, 말라, 아껴 쓰라, 못하니라, 이런 거 문장 언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옛 시조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과감하게 첫 문장을 끌어내야 한다. 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학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자, 첫 문장을 잘 시작을 하면요, 글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데요, 첫 문장이 막히면은 글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자, 과감하게 첫 문장을 끌어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첫 문장을 끌어내고 나면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자, 지속적인 독서와 문장 연습이, 문장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기 쓰기, 편지 쓰기, 독후감 쓰기. 지금 문학창작반 어르신들은요, 제가 첫 강의 날부터 일기장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교환 일기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어르신이 쓰고 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어르신이 쓰고, 이렇게 교환 일기가 우리 교실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쓰면서 문장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시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런데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꽃을 보고 야, 감동이야. 지금 나 이런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했어요. 그때 옆에서 그거 시야. 그거 놓치지 말고 써. 그거 시야. 와, 아름답다. 시는 당연히 아름다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시의 세계는 군더더기를 다듬어내고 가라앉히고 정류하여 정화한 세계이기 때문에 순수할 수밖에 없다. 시는 순수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시처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죠? 문학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세계의 표현입니다. 자, 김소월이 이상세계를 원하면서 동시를 썼듯이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시 한 편을 쓰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이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가 힘들 때 우리들은 시 한 줄을 쓰면서 위안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상 속에 문학을 끌어들이고 문학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삶은 아름답다. 그래서 내 생활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곧 글을 쓰실 수 있는 소질이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작가는 내 이름 쓰는 첫 글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 밤에 좋은 글감이 떠올랐는데 내일 쓰자 놓치면 흘러갑니다. 단 한 줄이라도 지금 당장 써두셔야만이 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쓰시는데 용기를 꼭 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왜 문학을 갈망하는가, 이 코로나19 이 고달픈 이 몇 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독서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차시에 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